예, 오늘,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고전시가론 제8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8장은 가사입니다. 가사. 이 가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는 일단 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잡가, 또 개화가사, 그다음에 창가. 자, 이런 곳에 영향을 또 주게 되겠고요. 이것들이 다시 그 20세기의 유행가로 이제 그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좀 향유층 자체도 좀 더 시조에 비해서 넓다라고 볼 수 있죠. 자, 459쪽을 보시면요. 459쪽. 가사의 명칭이라고 나오죠.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시조에 비해 되게 개방적이죠. 그래서 개방적인 성격이다. 오픈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가사는 그 향유층을 아래로 확산시킵니다. 아래로 확산시킨다. 자, 이걸 또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460쪽으로 이제 넘어가 보시면요. 460쪽. 자, 첫째 줄에 보면 지복유설이라고 나오죠. 지복유설. 이 지복유설은 이수광이 쓴 백과사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 지금 유설이란 말 자체가 요즘으로 말하면 백과사전의 의미가 있어요. 영어로 말하면 그 인사이클로피디아 이런 뜻이죠. 백과사전. 그래서 이 지복유설에 보면 장가의 범주에 감구는 그다음에 한림별곡, 어부사를 가장 오래된 것으로 보고 다음으로 퇴계가 남명가, 앙정가, 관서별곡, 관동별곡, 삼인곡, 송민곡, 장진주사 자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면 이 삼인곡, 송민곡은 이 삼인곡과 송민곡이 있죠. 자, 이 삼인곡, 송민곡을 우리가 이제 전후 삼인곡이라고도 합니다. 삼인곡 전편이 그 3인곡이고 후편이 송민곡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 장진주사라고 하는 것은 200의 장진주 영향을 받았어요. 장진주. 장진주라는 것은 장차 술이 나간다 이런 뜻인데 일종의 건배라는 뜻입니다. 건배라는 뜻이고 이것에 영향을 받아서 이 정철이 장진주사를 썼죠. 그래서 한 잔 먹새 그려 또 한 잔 먹새 그려 뭐 이러다가 꽃나무 가지를 꺾어요. 꽃나무 가지를 꺾어서 수 놓고 먹으리라. 이런 구절이 있죠. 그래서 이 장진주사에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 있을 때 열심히 술을 마시자. 뭐 이런 이야기죠. 이 장진주사의 내용을 보면. 그래서 이제 이 고려 시대 이 가사는 거기 이제 좀 내려가다 보면 경기체가라고 하는 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가사의 모태가 됐고 고려 시대 안축이 지은 경기체가를 가사로 분류하고 있는 것 등으로 보아서 이 가사에 대한 인식은 조선시대부터 이제 있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고려시대에 이 맹아란 말이 나오는데요. 맹아. 요 맹은 쌍맹자에 싹할 때 맹자고요. 요 아자도 싹아자입니다. 이 맹아란 말 자체가 싹이라는 뜻이 있어요. 싹.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고려 때도 물론 포교 가사가 있었지만, 거기 밑에서 셋째 줄에 상춘곡이란 말 있죠. 이 상춘곡이라는 것은 봄을 감상하는 노래라는 뜻이에요. 봄을 감상. 그래서 이 작가를 정극인으로 봅니다. 정극인의 상춘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461쪽으로 이제 넘어가서요. 461쪽에 보면 위에서 여섯째 줄에 보면 거기 밑줄 좀 치시면 좋겠습니다. 정극인의 상춘곡을 이렇게 시작되는 부분이 있죠. 461쪽입니다. 여섯째 줄에 이 정극인의 상춘곡을 가사의 효시 작품으로 보아
그것의 발생 시기를 조선 초기로 잡으려면 서왕가를 비롯한 일련의 작품이 나홍화상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고 상춘곡처럼 잘 정제된 작품이 어떻게 갑자기 나타날 수 있었는지도 증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러니까 보통 고려의 어떤 포교 가사가 있었죠. 서왕가라든가 승원가 같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엄밀한 의미로 보면 이제 진정한 의미의 가사는 바로 이 전국의 상춘곡을 뽑는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이전에 상춘곡 이전에 작품들이 좀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그 여기서는 이제 뭐 갑자기 나왔다라기보다는 그 이전에 어떤 여러 작품들의 영향, 뭐 경기체가라든가 뭐 시조라든가 여러 의미들이 어떤 이 가사 형성에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사 유래로 이제 넘어가서요. 463쪽을 보겠습니다. 463쪽. 자, 463쪽의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을 보면 가사 유래에 대한 그간의 견해를 보면 경기체가 기원설, 악장기원설, 한시헌토기원설, 시조기원설, 그다음에 교술민요 기원설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이 가사라는 것은 보통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죠.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래서 이제 경기체가 같은 경우는 뭡니까? 삼음보죠. 삼음보.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이제 시조 같은 경우는 사음보가 있고요. 이런 여러 가지가 뭐 가사에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이것도 설이기 때문에 뭐 정확한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맥락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쭉 다른 건 좀 건너뛰고요. 가사의 가사의 장르적인 그런 성격 467쪽에 보면 가사의 장르적인 성격이라는 게 있어요. 장르적. 그래서 거기 468쪽에 밑에서 한 10째 줄 정도 올라가 보겠습니다. 468쪽입니다. 자, 거기 이제 밑에서 한 10째 줄 정도 올라가면 이 가사는 있었던 일을 확장적 문체로 이례적으로 평면적으로 서술에 알려주어서 주장한다는 교술 장르에 속한다. 이 말이 나오죠. 교술이라는 걸 한자로 쓰면 가르칠 교자에 서술할 술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교술이라는 것은 약간은 이제 가르친다는 맥락이 좀 있어요. 뭔가를 깨닫게 하고 훈계를 주고 이런 의미가 있겠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좀 넘어가서요. 471쪽에 보면 가사의 문학적 이치라고 나올 거예요. 471쪽. 자, 이건 472쪽부터 이제 보면, 자, 첫째 줄에 보면 첫 번째가, 여기 나오죠? 첫 번째가. 자, 첫 번째가 뭡니까? 밑줄 치세요. 작가층의 변모라고 나오죠? 작가층의 변모다. 자, 그 다음에 승려에다 동그라미 치세요. 승려. 자, 이 승려가 이 포교의 목적으로, 이제 거기 포교의 목적도 밑줄 치세요. 자, 포교의 목적으로, 이제 만들었다는 것이 나옵니다. 자, 그 밑에 단락에 보면 가사의 문학사적 의의와 관련을 가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또 하나는 자, 내용의 다양성이다. 줄짝 치세요. 여기 또 하나의 동그라미 치시고 또 하나. 자, 이게 내용의 다양성이죠. 이 가사는 상당히 내용이 다양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7, 8째 줄 정도 쭉 내려가면 이런 말 있죠. 유배, 전쟁부터 쭉 나오죠. 애조까지. 그래서 유배, 전쟁, 연행. 연행이라는 것은 북경에 간 이야기예요. 연행. 북경에 간 이야기죠. 그 다음에 현실 비판, 규원. 이건 규수의 원망이죠. 규원. 그 다음에 문화, 추능. 봄의 흥이죠. 애정, 그다음에 기행, 종교, 애국, 애족이 있다는 거죠. 애국은 나라를 생각하는 것이고 애족은 민족을 생각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3쪽에 보면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이 세 번째 나오죠. 473쪽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거기에 이제 세 번째로 이렇게 나죠. 세 번째. 자, 이 세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제 형식적 특성입니다. 형식적 특성. 그래서 이제 이 가사의 시작으로 알려진 나홍화상의 승원가나 서원가는 불교적인 교리를 내용으로 하는 거죠. 이 일종의 포교가사라고 그랬죠. 포교가사. 자, 포교가사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점점점 양반 중심의 최초의 이제 양반의 그런 가사가 이제 등장을 했다고 그랬죠. 자, 그 밑에 단락에 사구팔명이라는 게 나오죠. 이 사구팔명은 저번에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시조에서 예를 들어서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 자, 이런 말이 나오면 이게 사음보로 나눠지죠. 사음보. 이렇게 사음보로 나눠지면 이게 사구가 되는 것이고요. 팔명은 다시 태산이는 태산과 이 높다와 하되 하늘과 아래 매와 이로다. 이렇게 나눠지죠. 자, 그러니까 각각 둘둘둘둘이니까 뭡니까? 8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사구 팔명이라는 것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4쪽에 이제 실질적인 어떤 진도 아리랑이라는 민요와 상춘곡이 나오죠. 한번 보겠습니다. 474쪽. 그래서 거기 보면 15야 밝은 달은 구름 속에서 놀고 사음보네요. 이시반짝 큰 애기는 내 품 안에서 논다. 다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음보로 이루어져 있죠. 자, 그 밑에 이제 상춘곡을 보시면 그 바로 밑에 상춘곡이 나오죠. 자, 이것도 어떻게 됩니까? 공명도 날기우고 부기도 날기우니 청풍 명월외에 명월 외에 어떤 것이 있어올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공명도 날기우고라는 것은 이 원래는 나는 공명을 끼우고 이렇게 이런 뜻인데 이 끼우고라는 건 요즘 말로 하면 꺼리고라는 뜻이에요. 꺼리고 그다음 나는 부기를 꺼린다. 부기를 끼우니 이런 의미로 이제 쓰는 것이 맞죠. 원래는 이게 맞는데 이게 이제 여기서는 이 공명이나 부기 같은 사물이 날 꺼린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사라고 하는 것은 474쪽의 마지막 단락에 보면 첫째 줄에 청신, 오신, 송신이 있죠. 이 청신, 오신, 송신은 원래 무가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무가 신을 청하고 신과 함께 즐겁게 지내고 신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삼매 구조, 그래서 이 삼위 구조라는 것이 가사의 보통 서사와 본사와 결사의 구조에 어떤 형성에 영향을 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75쪽을 보시면요. 475쪽입니다. 자, 475쪽에 보면 가사의 향유층이 나오죠. 자, 고려 말기 조선 초기의 향유층은 세 번째 줄 끝에 나오죠. 거기 밑줄 치시면 이 시기의 향유층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승려층과 불교 신도층이다. 승려와 불교 신도층이 향유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조선 중기 향유층은 476쪽입니다. 자, 거기 위에서 한 8째 줄에 보면 정치에 종사하는 사대부들 전체가 향유층으로 부각됐다. 이 사대부라고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조선 후기 향유층은 5째 줄로 내려가면 사대부가의 부녀자들 나오죠. 부녀자들도 향유층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부녀자들도 이제 어떤 가사를 짓기 시작하고요. 477쪽에 4번에 보면 19, 20세기 향유층은 5째 줄을 내려가면 이때는 신문물의 유입을 주장하는 시식인들까지도 개화 가사를 즐겨 읽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가사의 향유층은 조선사회 구성원 전체로 봐도 무방하다. 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자, 거기 밑줄 쳐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가사의 향유 방식이라고 나오죠. 그 다음 페이지 478쪽에 넘어가면. 그래서 이 가사는 네 번째 줄에 보십시오. 478쪽의 네 번째 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을 지녔다. 이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향유층이
또 있었던 것이 형태적 특성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자, 두 번째 단락의 둘째 줄에 보면 형태적 특성이란 말 나옵니다. 그래서 가사는 4,4조죠. 그러니까 시조가 연장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조가 연장이 된 형태. 이 가사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단락에 오면 창작의 용이성이라고 나오죠. 창작이 아주 쉽다는 겁니다. 가사는 창작이 쉬워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양한 형태로 창작이 됐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480페이지 넘겨보세요.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480페이지의 밑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 이외에도 기생이 창으로 부르는 3인곡을 듣고 지은 시, 송순이 지은 것으로 면항정가로 보이는 무등 장가를 창기와 무녀 등에게 가창하게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이 창기라는 의미는 이 노래에 장기가 있는 기생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창기에게 이제 그 부르게 만들어서 양반들은 그런 것들도 듣고 있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제 이 가사도 하나의 노래였습니다. 노래. 가사도 일종의 노래였어요. 그 당시의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것을 지은 것을 자신이 지은 가사를 밑에 있는 그 기생이나 이런 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는 거죠. 창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들도 상당히 중요했다는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483쪽을 보시면 인용문에서 거기 두 줄 위로 올라가면 직업적으로 소설을 낭독해 주던 사람인 전기수가 나오죠. 전기수. 이 숫자는 한자에서 이 숫자는 두 가지로 읽히는데 첫 번째는 늙은이 수고요. 두 번째는 사람 수입니다.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이해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제 그 밑에 인용문에 보면 동대문 밖에 살던 전기수는 언문으로 된 패설을 낭독을 하죠. 여러 작품들을. 그런데 이제 중요한 작품을 낭독을 하다가 결정적인 대목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 동전을 막 던지죠. 동전을 던져 어떤 약간 주머니 같은 곳에. 자, 이걸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요전법이라고 그래요. 요전법. 이 요전법이라는 것은 마지막 줄 나오죠. 돈을 맞이하는 법이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생계를 이어간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 율격이 484쪽에 나오는데 가사 율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사는 485쪽에 여섯째 줄에 보면 조사의 생략과 어미의 활용을 통해서 다양한 율동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율동. 자, 이게 또 중요하죠. 다양한 율동을 만들었다는 거. 자, 그 485쪽에 이제 밑에 시조가 하나 나오죠. 황진이의 시조가 있습니다. 밑에 보면 청산리 법계수야 수의감. 이 수의감이라는 것은 요즘 말로 하면 쉽게 감이라는 뜻이에요. 쉽게 가는 거. 자랑 마라. 일도 창에 한 번 푸른 바다를 건너면 다시 오기 어려우니 명월이 밝은 달이 공산에 가득하니 쉬어간 들었더니. 이 명월은 중이법이죠. 일종의 중이법이고, 자, 이것은 첫 번째 의미는 밝은 달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황진이를 의미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밑에 성산별곡 있죠. 거기 보면 어떤 디날손이, 이 디날손이라는 것은 지나가는 과객이죠. 과객. 성산에 머물면서 서하당 시경정 주인한테 내말졌어. 시경정이라는 것은 그림자 영자의 실식자죠. 그림자가 쉬어 넘을 수 있는 그런 정자다. 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이 시경정이라는 것은 아주 풍광이 되게 멋지죠. 이 담양에 가보시면 여러분이 꼭 시경정을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 세상에 좋은 일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 학업만은 많건만은. 좋은 일이 많건만은 어찌 한강산을, 이것은 한 곳의 자연이죠. 가디록 나인이겨. 갈수록 좋게 여겨. 갈수록 좋게 여겨.
정막산 중에 들고하니 나시는 고. 이거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한 번 들어가시더니 속세에는 아니 나오시는가? 뭐 이런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되겠죠. 그래서 너무나 풍광이 좋으니까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속세에는 나오지 않을 정도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 형식이 487쪽에 나옵니다. 487쪽 가사 형식이 나오는데, 이 가사는 그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둘째 줄로 올라가 보면요. 자, 487쪽이에요. 첫 번째 단락 밑에서 둘째 줄로 올라가면 시가문학에서 순환의 형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나오죠. 이 가사는 이 순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순환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는 하루, 두 번째는 사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계의 순환이라는 건 뭐겠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죠. 하루의 순환은 뭐겠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죠.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나타내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자, 488쪽에 세 번째 단락을 가겠습니다. 거기에 그 첫째 줄에 보면 가사의 시간적 순환성은 거기 밑줄 치세요. 하루와 사계의 순환이다. 이런 게 나오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세 줄 내려가면 조선 전기 양반 가사의 대표 작품이라 할 수 있는 뭡니까? 면항정가, 성산별곡, 삼위인곡, 관동별곡 등을 보면 하루의 순환과 일년의 순환이 지니는 작품 속에서 매우 중요한 구실을 하고 있다, 이런 말 나오죠. 그래서 이런 순환성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걸 알아두시고요. 489쪽에 3단 구성과 결사라고 나오죠. 489쪽으로 가면. 자, 거기 이제 2번에 3단 구성과 결사 형식에서 한 8째 줄 끝에 내려오면, 이, 8째 줄이 아니라 한 10줄 정도 쭉 내려오면 3단 구성은 이런 말 나오죠. 이러한 3단 구성은 우리 문학사 나아가서 문화사에도 중요하다. 그래서 무속의 굿 과정이 나오죠. 청신, 오신, 송신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다는 점과 향가 작품의 구성이 3단으로 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시조의 구성이 세 줄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무가의 어떤 전통이 어떤 시조라든가 향가라든가 또는 이런 가사, 이런 데까지 연결이 되어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90쪽에 보면 3번이라고 써져서 대련이 나왔죠. 이 대련이라는 것은 이제 연이 대꾸가 된다는 거예요. 대꾸를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491쪽에 보면 면항정가가 나오죠. 이 면항정가와 성산별곡과 강촌별곡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면항정가 원근, 창애, 푸른 절벽이죠. 창애라는 것은 푸른 절벽에 머문 것도 많기도 많구나, 이런 뜻이죠. 하도 할시하는 많기도 많구나는 뜻이에요. 흰 구름 부인은 뿌연이에요. 뿌연. 그 다음에 연하라고 하는 것은 안개와 노을이죠. 안개와 노을. 푸른이난, 푸른 것은 산남. 이게 이제 산의 아지랑이란 뜻이에요. 요 람이라는 게 아지랑이란 뜻이에요. 아지랑. 물론 이제 이게 장자에 보면 야마라는 말도 쓰죠. 들야자에 말맞자를 써가지고 들에서 이렇게 막 말처럼 이렇게 막 그 말이 달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아지랑이가 봄에 보면 천암 만악이죠. 수많은 바위와 천암, 그다음에 만악, 많은 골짜기, 이런 뜻입니다. 천암 만악이라는 것은 수많은 바위와 수많은 골짜기를 제 집으로 삼아두고죠. 남영성, 들명성, 나오기도 하고 들어가기도 하면서 이래도 군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아양도 떠는구나, 이런 뜻입니다. 자, 성산별곡 볼까요? 송근을 다시 쓸고, 송근은 소나무 뿌리죠. 소나무 뿌리. 소나무 뿌리를 다시 쓸고 죽상, 대나무로 되는 이제 평상 같은데 자리를 봐서 적은 덧 하면 잠깐이라는 뜻입니다. 잠깐 올라앉아 어떤가 다시 보니 천변에 떠 있는 구름, 서석. 이 서석이라는 것은 이제 한자로 이렇게 쓰는데, 이 서석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어떤 토대가 되는 돌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뭐랄까요,
이 돌이 이렇게 바위가 이렇게 있으면 바위 밑에다가 이렇게 요렇게 지으면 집 형태가 되죠. 바위가 없으면 그냥 이렇게 집을 지어야 되는데 바위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집을 짓기가 수월하겠죠. 이런 게 서석이죠. 그래서 이 서석을 기반을 이제 삼는다는 거죠. 서석을 기반을 삼아서 이제 집을 삼고 나는 듯 드는 양이 주인과 어떠한 고. 어떠한 고는 이제 어떠하냐 이런 뜻이죠. 어떠한 거겠죠. 요즘말 한다면. 그래서 이 자연 속에서 친화되는 어떤 모습이고, 그 다음에 강천별곡이라는 것은 차천노라는 작가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세 번째 줄에 보면 인간 북이 절로 두고 물에 연하, 연기가 노을이죠. 흥을 겨워. 그다음 뭡니까? 만학 송림이죠. 그러니까 수많은 그 골짜기와 소나무숲 숲풀 속에 초옥수관이죠. 초옥수관. 띠집을 몇 칸이라는 뜻이죠. 초옥은 띠집이고 수관이니까 몇 칸이죠. 지어두고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사의 역사의 흐름이 이제 나오는데요. 그 494쪽을 보십시오. 그래서 가사의 역사의 흐름이 나오는데, 셋째 줄에 보면, 승려가 중심이 되던 발생계 작가층은 양반 사대부로 옮겨오면서 사대부 문학으로 정착한다고 나오죠. 사대부 문학으로 정착이 됩니다. 자, 494쪽이 여말선초. 자, 여말선초라는 것은 고려말 조선초란 뜻이에요. 여기 여말선초란 말 꼭 알아두십시오. 그것은 고려말 조선초를 이제 줄여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여말선초라고. 그래서 이제 이 가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이 여말선초에서부터 이제 형성기가 됐죠. 형성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셋째 줄에 보면 승원과 서왕가처럼 포교가사라고 했죠. 자, 그 다음에 495쪽에 중기, 조선 중기 발전기. 이 발전기로 가면, 자, 496쪽에 첫째 줄을 보세요. 개인적인 정서보다도 성리학적 이념과 교훈적인 내용, 그 다음에 도가적 사상을 담기에 가장 적절한 형태로 가사가 채택되었다. 강화한정과 충효를 강조하는 작품들이 대량으로 나타났다고 나오죠. 그리고 이제 어떤 유배를 가서 산수에 논일면서 이제 그 자연을 감상하는 이야기들이 많죠. 497쪽 3번 조선 후기의 전환계 가사에서는 이 전쟁이 많이 일어났죠. 특히 이제 첫째 줄에 보면 임진왜란이 7년 동안 일어나요. 조선 1392년에 세워져서 1592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거 아시죠? 딱 200년 이후에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단락의 밑에서 그 넷째 줄에 보면 박인노가 이제 특히 유명하죠. 박인노의 누왕사. 누추한 거리란 뜻이에요. 누추한 거리. 그래서 이 박인노의 그런 작품들을 보면 전쟁 이후에 어떤 뭐랄까요, 그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들을 잘 묘사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여러 작품들이 나오고요. 498쪽에 조선 말기 변화기의 가사. 자, 여기서는 그 다섯째 줄로 내려오면 청나라의 고징학이 나오죠. 고징학. 고징학이라는 것은 고찰해서 증명하는 학문이다. 그걸 고징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실증적인 학문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서학이라고 불리는 천주교가 서민층으로 확대되면서 동학이 나타났다. 자, 그걸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자, 500페이지 넘겨보시면 자, 19세기에서 20세기 세태희 가사. 자, 여기는 땡땡 하시고요. 애국가류의 작품이라고 써놓으세요. 자, 이때는 애국가류의 작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 이제 넷째 줄에 보면 애국의식을 고치 밑줄 치시고요. 다섯째 줄에 개화가사 밑줄 치세요. 자, 이때의 작품들은 애국의식을 많이 고취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개화가사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가사 첫 번째 시간을 가졌고요. 다시 이제 가사 두 번째 시간을 또 강의를 나눠서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